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오늘 건강 강좌의 주제는 심장혈관 질환, 즉 관상동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또 일상생활의 예방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검사는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는 검사입니다. 우리 이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혈관의 죽상동맥 경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죽상동맥 경화, 죽같이 물컹물컹한 기름기가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딱딱하게 섬유화되고 굳고 석회화되면서 우리 뼈가루 같은 석회질이 이 혈관에 끼게 됩니다. 이렇게 석회화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반의 총량을 간단하게 수치로 표현한 검사가 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CT 검사로 할 수가 있고요. 다행히 방사선량이 매우 적고 또 조영제라는 그 주사를 맞지 않고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서 이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관상동맥에 낀 석회와 죽상동맥 경화반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의 진한 정도와 볼륨 등을 합산해서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도 석회화가 없다. 그러면 0점이 되겠고, 있으면 0 이상이 되겠죠. 보통 100점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으로 있다. 3, 400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성별 평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의 비슷한 동년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한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석회화 점수가 1000점이 넘고 연령별, 성별로 보더라도 거의 상위 90% 가까이 위치하여 상당히 진행된 석회화 동맥경화반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셨겠듯이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을수록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전체 사망률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죽상동맥 경화들이 조금씩 다 생기겠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도 점점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성인에서 남녀의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개 40세 이하의 남자 또 50세 이하의 여자에서는 거의 석회화 지수가 대부분 0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남성에서 65세를 넘게 되고 여성에서 75세를 넘게 되면 거의 반 이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이런 석회화 지수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석회화 지수로서 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령은 이 한 40세에서 65세 정도의 남성, 50에서 75세 정도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연령대에서 본인의 석회화 지수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40세 미만의 남자 또 50세 미만의 여자분에서 이런 석회화 검사를 했는데 이미 관상동맥 석회화가 껴있다라고 본다면 연령별 성별에 비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병이 더 올 가능성과 위험이 매우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CT 관상동맥 조영술인데요.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는 0점이었어요. 즉 석회화된 동맥경화반은 없었죠. 하지만 이와 같이 이 화살표 부분에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을 볼 수가 있고, 이분은 불안전 혁심증에 의한 그런 증상이 있어서 결국 이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까지 삽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상동맥경화반이 이 형성이 되는 초기에는 물컹한 기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석회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협착 및 혈전 형성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0점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는 우리 크게 세 가닥의 관상동맥이 있다고 했는데 각자 개별 혈관의 어느 부위가 얼만큼 좁아져 있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회화되지 않는 그런 죽상동맥경화반의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계획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를 사용을 함으로써 석회화된 동맥 경화반의 총량을 알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심장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얼마나 높겠다라는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은 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관상동맥 CT입니다. 이것은 관상동맥 CT로 구성한 3D 이 심장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굵은 지렁이 같은 것이 관상동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오른쪽에 검사하신 분이 혈관이 훨씬 안 좋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관상동맥 CT는 각각 개별 혈관의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3D 이미지는 그냥 쉽게 보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혈관 하나하나를 펼쳐서 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석회화된 동맥경화반, 아직 석회화되지 않은 물컹물컹한 기름기로 된 검은색으로 보이는 동맥경화반 모두 보실 수가 있고, 이 혈관이 얼마만큼 좁아져 있다, 몇 퍼센트 좁아져 있다, 어느 위치가 좁아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 석회화되지 않은 기름기만 가득한 매우 불안정한 염증이 많은 동맥경화반으로 관상동맥이 협착이 된 경우인데, 이와 같이 석회화되지 않은 동맥경화반도 잘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동맥 CT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CT는 앞서 말씀드렸던 석회화 CT보다 방사선량이 조금 더 많고요. 또한 혈관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고 찍어야 되는데, 이 조영제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이 조영제로 인해서 알러직 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검사에 의한 이득과 그 검사로 인한 해를 득실을 고려하여서 이득이 더 많을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관상동맥 CT 검사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협심증 증상이 강력하게 의심이 될 때, 이때는 이제 혈관의 세세한 부분까지 또 어떤 형태의 동맥경화반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협심증인지 아닌지 애매한 종류의 그런 흉통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 또는 고위험으로 상당히 있는 분이다라고 할 때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심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에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고위험군이면서 여러 다른 비침습적인 검사, 예를 들면 심장 초음파라든지 운동부하 심전도라든지 해기학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에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심허혈이 의심이 되는 그런 소견이 있다면 이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검사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쉽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고 관상동맥의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유용하게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점 하나 더 있는데요. 고도 위험의 협심증, 즉 심근경색이라든지 불안정 협심증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는 재관류 치료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CT 검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앞에서 살펴보았던 관상동맥 질환을 보는 검사 방법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는 석회화된 죽상동맥경화반의 총량을 파악하여서 심혈관 질환의 진행된 정도, 위험도 평가하는 검사이다. 라는 것이고요. 관상동맥 CT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 그리고 어떤 죽상동맥경화반으로 좁아져 있는지 그 양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다라는 것이고, 관상동맥 조영술은 침습적인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검사이기는 하지만 관상동맥의 혈행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압력들도 측정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치료적인 시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예방하기 위해선 죽상동맥경화는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흔히 알고 있는 그 만성 성인병의 여러 위험 인자들이 다 이 죽상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즉, 나이가 드는 것, 또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스트레스, 고지혈증, 그 외에 유전이나 가족적인 그런 요인도 있겠죠. 다행히도 이런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잘 교정을 한다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한 40%에서 70%까지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고 실천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심장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10개의 전문 학회들이 모여서 이런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9대 생활 수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듯이 누구나 알만한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인데요. 사실 금연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유해 물질이 흡입이 되면서 폐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 유해 물질이 혈관 속으로도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장과 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게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건 금연에 따른 예방 효과입니다. 사실 이미 중년 연령 또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담배를 끊어서 뭐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펴서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끊어도 별로 뭐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금연한 지 1년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흡연한 경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병의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은 정말로 대단한 효과를 가진 약이거든요. 그래서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획기적인 신약을 복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꼭 금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술은 소량의 음주, 남성에서의 2잔, 여성에서의 1잔 정도의 소량의 음주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의 용량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입장에서는 술은 이런 그 관성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마시게 될 경우에는 심장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서 알코올성 심근증이라는 질환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에도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음하지 마실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건 먹어도 되냐, 저건 먹어도 되냐, 또는 많은 SNS의 여러 자료들에서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먹는 것이고요. 우리 몸은 단백질, 또 지방,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영양소에 과도하게 치우치게 될 때는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꼭 줄여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한번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 즉,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많이 드시는 분은 이걸 줄여보는 방법. 다음은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방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지만 포화 지방보다 더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은 아주 고열에서 오랜 시간 가열을 하는 튀김 음식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액체로 된 이런 불포화 지방을 고체로 경화시키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가공한 또 요리된 음식을 줄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당 음료인데요. 기호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가당 음료의 섭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당 음료를 줄이는 것은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고 전반적인 그 대사성 질환을 줄일 수 있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당뇨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권유드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그리고 흰밥, 고운 밀가루로 만든 면류 이런 것들 줄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은 한 가지씩만 식습관을 고쳐보는 것을 노력하신다면 전반적인 식습관을 개선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운동인데요. 운동은 사실 심장 질환에 중요하고 좋은 운동은 중강도, 즉 약간 숨차고 약간 땀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을 권장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5일 이상 하게 되면 150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근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 75분 이상, 즉 주말에 나는 운동할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 주말만 몰아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강도 고강도 운동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30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면 최소 10분 이상을 나누어서 3번 하시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핑계는 정말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습관이 되었다면, 생활화되었다면, 그 다음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대사성 질환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비만에 대한 관리입니다. 비만 관리를 위해선 적절한 체중과 허리 둘레의 유지입니다. 체중은 우리가 항시 재지 않지만 옷은 매일 입기 때문에 허리 둘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 복부 비만의 기준이 남자 허리 둘레 90cm, 여자 85cm, 즉 남자 바지 35인치, 여자 바지 33인치입니다. 요 수치를 염두에 두시고 배가 꽉 낀다. 바지가 꽉 낀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담배를 왜 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왜 드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또 만성질환이 생기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참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기검진인데 정기검진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매년 이런 기본적인 정기검진을 하여서 본인의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느 정도가 질환인가라는 수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수치를 조절하는 목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치를 조절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나의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을 감소시키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잠시 보시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수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의 나의 수치는 집에서 재는 자가 혈압계로 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요즘 병원에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자가로 측정을 할 땐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고혈압의 기준이 조금 낮아져서 135에 85입니다.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환자라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혈압의 목표 수치를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혈당은 혈액 검사로 쉽게 우리가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즘엔 연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검사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의 기준이 이 2가지, 100, 126 아시면 되겠고요. 당화혈색소는 5.6과 6.5 아시면 됩니다. 그 미만이 정상, 중간이 당뇨병 전 단계, 그 이상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당화혈색소를 6.5% 밑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LDL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로 쉽게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특별히 없는 분이라면 160 이상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수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개별화돼서 이미 심장병이 있고 심장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까지도 낮추거든요. 그리고 이미 심장에 동맥경화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70 밑으로 낮추고요. 여러 위험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럼 100 밑으로. 조금의 위험 요인만 있다. 이러면 130 밑으로. 이렇게 위험 요인에 따라서 목표 수치가 개별화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목표 수치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디지털 헬스 케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정기 검진이 조금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나의 혈압과 혈당을 조금 더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24시간 활동 혈압 같은 경우엔 예전에 이렇게 거치장한 기계를 차고 24시간 동안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링 타입의 그 압박이 없는 간단한 반지만 끼는 것만으로 24시간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와서 편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간단히 부착하는 연속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서 1, 2주
2주 동안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많은 분, 가족력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은 나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 또는 애매한 증상이 있거나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매우 많은 분들 중에는 한 번 정도는 이 관상동맥 CT를 통해서 관상동맥의 상태를 파악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위험인자의 관리입니다. 사실 이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 바탕이 되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먹자고 하면 약의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생활습관 관리가 아닌 약의 힘을 빌어서 이런 질환을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여러 대규모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이 되었고, 약품의 생산 과정도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확실한 의약품의 경우는 충분히 활용을 하여서 나의 사망률, 그리고 나의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목표 수치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약은 최소로 먹는 것을 원하시면서 여러 건강기능식품들, 그것은 무수히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한 단계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약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효과에 대한 입증, 부작용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약품보다 정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의약품을 의사와 상의하여서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 것이 이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응급 상황의 대처 방법인데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 증상이 어떤지 잘 증상을 아실 필요가 있겠고,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할 첫 번째 응급 대처는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이 전흉부, 위 오목가슴과 목 사이 넓은 부위가 매우 심하게 압박되고 조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느낄 수가 있고, 적어도 경미한 활동에도 운동이나 경미한 활동뿐만 아니라 안정 시에까지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거의 이러한 흉통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즉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가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심장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을 조기에 검사하고 진단하는 방법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